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면만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계정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게 PDF에 제가 따로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알려드릴 거는 법제처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링크를 먼저 준비를 해놨고요. 공인중개사법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농지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개정된 내용들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로 개정을 바로 해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밑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올해 37회 시험 문제로는 나오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내년에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서 제가 교재에서 수정할 부분들은 이미 수정을 했는데요. 내년에 적용될 거는 수험서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법률 공인중개사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를 타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신국법 비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법제처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전 그리고 다음 이렇게 누르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시행이라고 돼 있죠. 그 개정이 언제 됐는지 나와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이제 이미 이것들은 다 적용이 된 거고, 지금 올해 적용할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수업 때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여기 확인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말고 확인 설명할 때 어떻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거자를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은 확인 설명서, 계약서 등등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누락을 하면 업무정지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했다면 설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이때 안 하면 자격정지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고요. 본론으로 확인 설명의 우측 보시면은 여기에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왼쪽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오른쪽에 이렇게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이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신탁 원부 건축물 대장 등본까지 이 자료가 추가됐다. 원래대로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성을 갖고 법에 명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 원부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로 있는 거를 신탁 원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못 됩니다. 직접 신탁 원부를 등기소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제대로 해줘라. 그리고 근거자료 제대로 설명해라 라고 명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당연히 원래는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다시 명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개정이 2월 27일 됐었는데요. 자, 우선은 감독상의 명령 보시면은 여기 37조 3항 보시면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꿨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고 바뀐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기존의 임의단체였습니다. 임의단체. 그리고 가입도 임의가입주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단체로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가입도 이제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협회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많아졌다, 이렇게 법정단체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해서 왼쪽 보시면 우리 기존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자세히 보면은 600인 이하 협회를 설립해야 되고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고 그 숫자들이 싹 삭제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없앤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600, 300 이런 거 숫자 안 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협회 설립 쪽은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 해서 설립해야 되는 기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재정이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 부분은 당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라는 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총회입니다. 총회. 이 총회는 협회를 둔다, 그리고 정관으로 정한다, 다음 사항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데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냐면 정관의 재정과 변경,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업 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 이래서 부회 순서다라고 이제 가르쳐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게도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주사무소에 관한 부분에서 추가가 됐는데 주사무소에 중앙회를 설치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앙회가 주사무소에 반드시 둬야 되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는
지부가 아니라 이제 시도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군구에는 지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도회가 지부가 시도회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는 어쨌든 600, 300 뭐 이런 숫자들 설립 절차는 지우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뭐 윤리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공익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추가됐는데요. 이런 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이제 중앙회 그리고 시도회, 지회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이렇게 안내가 들어가는 부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행령 부분에서 한번 볼 게 있습니다. 자, 시행령을 보면 자,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수교육이랑 직무교육은 그대로입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3시간에서 4시간 동일한데요. 이 실무교육이 28에서 32, 그래서 2빠3이라고 했었는데 작년까지 올해 이제 45시간으로 45 이렇게 바뀌었다. 예,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지금 실무교육 45시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여기는 아직 이제 법제처에서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중개업을 현업 8년 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작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중개사법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개정 시행령을 7월 3일부터 발령한다는 내용을 한번 공문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지회장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부 지회에서 시도회, 지회 이렇게니까 지회는 그대로겠죠. 자, 그래서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지회장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 유형 기준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제5조 제2항 제4호, 5조 제2항 제5호가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체결된다 알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중개대상물을 계속 안내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는데도 3일 이내 삭제를 안 했다. 이러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건데요. 뭐 세부적으로는 뭐 4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매기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 부존재, 허위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추가로 2개의 호가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도 같이 한번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간단하게 띄워만 드릴 건데요. 뭐 이 부분 여러분 수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보실 거 없고요. 여기 5조가 뭐냐면 부존재 허위 표시 광고 있죠? 이거 우리 수업 때도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과해 존존존이라고 해가지고 부존재 과대 광고, 해를 끼치는 광고, 그쵸? 그 다음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등등 해가지고 3개. 그래서 부과해 존존존이라고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 항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아까 7월 3일이었습니다. 7월 3일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당한 표시 광고에 2개가 추가됐다라는 부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법제처에는 제가 영상 촬영한 날짜 기준에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어쨌든 발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이게 또 실무를 하는 중개사법 강사의 강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는요, 지금 26년 12월 17일에 시행하기 때문에 6월 16일날 개정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자, 23조에 대해서 신설이 됐거든요. 이게 23조가 어디냐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내년 수험하실 분들만 미리 그냥 들어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정보 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 부당한 표시 광고 못하게 하는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업자 의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관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조문을 신설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수험적으로 중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벌칙과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치명령 위반한 자만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1년 1차 있었어요. 징역 2년 또는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여했던 벌칙 사항도 있었는데, 여기 추가된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바로 이겁니다. 23조 2. 그러니까 23조 2가 뭐였어요?
쭉 올라가 보면 허위 정보 유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각 조의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에 1천도 아니고 2년에 2천도 아니고요. 또 1년에 2천이라는 게 신설이 됐다. 그래서 올해 가급적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2천이 아니라 2년에 2천은 어디 있어요?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을 때 2년에 2천 있죠? 거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규정이. 근데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신설된 게 부당한 표시 광고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안내 제대로 안 한 거, 관련 자료 제출 안 한 거, 필요 조치 의무 안 한 사람,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이 부분은 내년 수험서에 제가 반영할 거니까 내년 수험을 들으실 예비 수험생분들께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이 26년 12월 17일이기 때문에 개정은 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개실무 파트에서 두 개를 또 갖고 왔어요. 하나는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여러분 출제가 최근 10개년 중에는 2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크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행이 26년 8월 28일부터 한 게 있고요. 그 농지법이 어쨌든 개정은 됐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봅니다. 자, 우리 농지 소유 상환이 이제 우리 주말 체험 용론 같은 경우 제가 기출 때는 이 2번 다 나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인데,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돼 있던 거를 그냥 좀 줄였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하 한국농어촌 공사를 한다. 이 정도가 추가된 거 정도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보실 거 없고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꼭 외워야 되겠는데 하는 부분이 농지법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출제가 가뜩이나 잘 되지도 않는 토픽인데 여기서 이걸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어쨌든 처분해야 되는 농지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여기 처분해야 되는 농지 소유자는 다음 누구에게 처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처분에 대한 대상자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대상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광도 특특,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이 내용이 추가됐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처분명령과 매수청구는 기존에 군수 또는 구청장이었죠. 근데 이제 보면은 똑같은데 명하할 수 있다 해서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바뀐 거고요. 일단 매수 청구에 관련된 부분도 대상자가 위에 보신 그 대상자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 같은 것도 왼쪽에는 공시지가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 이 부분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된 거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온 거 있죠. 이 부분이 추가가 됐다. 주체가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명령 유예 같은 것도 보시면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제 뭐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주체가 추가됐다라는 부분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 여기서 뭐가 이렇게 기출이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냥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됐다는 거랑 농림식품부 장관이 추가됐다는 거 이 정도고요. 나머지 내용 보면 크게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꼭 외워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조건 올해는 중요한 거는 중개사 법령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다는 부분, 임의가 아니라 법정단체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늘 강조했지만 확인 설명 좀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시간 45시간 바뀌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긴 주체가 거의 농림식품부 장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농림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렇게 주체가 훨씬 다양해졌고 훨씬 더 폭이 권한자가 넓어졌다라는 부분이 메인 포커스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지법 같은 경우는 출제가 최근 10개년간 2번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정은 그 안에도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제를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걸 풀자고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거는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시행 26년 5월 12일 날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제19조의 표준계약서 등의 작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계약서 작성할 때 관리비 내용을 상가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할 때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세금 체납 같은 거 확인하고 요청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신설됐었잖아요. 상가임대차도 이런 식으로 관리비 내역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따라줘야 되고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고 또 얼마 이하는 굳이 제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세부적인 것까지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비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조문만 큰 틀로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개정 법령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출제가 무조건 유력한 거는 다시 말하지만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실 것. 그 다음에 상임법 여기에 있는 관리비 추가된 거 이 부분까지 잊지 마시고 법령 올해 너무 개정이 많아서 저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이 영상 보시고 이 부분이 다 개정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만 보면은 법제처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치고 보시면 이제 법령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행령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신구법 비교를 보면 거주용 주택 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 특례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굳이 제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한번 볼게요. 시행규칙을 보면 자, 여기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사유 예외가 있어요. 그죠? 국가 등이 일방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단독 신고 사유서 하나만 있었는데 우측 보시면 단독 신고 사유서는 그대로 두고 여기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 지급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됐다. 이 부분까지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여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에 서류가 하나 추가됐다. 신고 서류 단독 신고할 때 추가됐다라는 부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법령이 올해 참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거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개정이 되면 제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으면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